월드노트 오늘은 미국 전역을 뒤흔든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 전역의 응급실과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이 펜타닐 등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사고나 총기 사고를 제치고 18세에서 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0여 년간 누적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는 1999년 이후 약 56만 명에 달했지만, 최근 단 1년 사이에만 10만 명 이상이 숨지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통계 뒤에는 곳곳에서 지역 사회가 붕괴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생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오이드란 무엇이며 어떻게 퍼졌는가? 오피오이드는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이나 그 합성물로 만든 강력한 진통제들을 말합니다. 모르핀, 코데인 같은 의료용 마약부터 처방약인 옥시콘틴, 바이코딘, 그리고 불법 마약인 헤로인, 펜타닐 등이 모두 오피오이드 계열에 속합니다. 원래 말기암 통증이나 큰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지만 뛰어난 진통 효과 이면에 높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꿈의 진통제로 불린 옥시콘틴이 출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제약사는 이 약이 장시간 작용하여 중독 위험이 적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의사들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앞다투어 처방했습니다. 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오피오이드 처방이 폭증했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 처방 진통제 남용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약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고, 수많은 환자들이 약에 의존하거나 중독되었습니다. 약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값싼 불법 헤로인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고, 2010년경부터 오피오이드 위기의 2차 유행으로 불리는 헤로인 남용 사망 급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마약시장에 의료용이 아닌 합성 펜타닐이 등장하여 기존 헤로인이나 가짜 처방약에 섞여 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오이드 유행을 세 가지 물결로 구분하는데, 1차는 처방약, 2차는 헤로인, 그리고 3차 물결은 2013년 이후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 특히 펜타닐의 범람입니다. 이 세 번째 물결이 가장 치명적이어서 현재 오피오이드 위기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피오이드 남용의 초기 경고 신호는 곳곳에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되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커밋은 인구 400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수백만 정의 처방 진통제가 이 지역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인근 민고 카운티에는 소수의 약국의 대형 제약 유통회사들이 수천만 알의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했고, 그 지역 1인당 처방 약량은 미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유통업체가 한 통속이 된 필밀이 성행하여 작은 시골 마을이 미국 오피오이드 오남용의 중심지가 될 정도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순식간에 중독자로 넘쳐났지만, 이런 비정상적 약물 범람을 당시 규제 당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 사회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오피오이드 위기는 그 양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이라는 합성 오피오이드가 중심에 있습니다. 펜타닐은 원래 안말기 통증에 쓰이던 약으로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더 강한 진통 효과를 지닌 물질입니다. 문제는 암 환자에게 쓰는 의료용 펜타닐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대량 제조되어 멕시코 경유, 밀반입되는 가짜 펜타닐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미량 불과 몇 알갱이 분량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며, 가짜 옥시콘틴이나 진통제 알약, 심지어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 다른 약물에도 섞여 유통되기에 사용자는 자신이 치사량의 펜타닐을 복용하는지조차 모른 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죽음의 가루 펜타닐의 확산으로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과다 복용 사망 중 20% 미만만이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었지만 2019년에는 절반을 넘었고 2021년에는 3명 중 2명이 펜타닐 등의 합성 오피오이드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10만 6,699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가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추상적 숫자들은 구체적인 삶의 참상을 반영합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한때 좀비 거리라 불릴 만큼 수백 명의 중독자들이 노숙한 채 펜타닐에 취해 비틀거리는 광경이 펼쳐졌고, SNS에서는 이를 촬영해 조회수를 올리는 비윤리적 관광까지 생겨났습니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도 노숙인 텐트촌과 공공장소 주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작은 마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같은 지역의 구급대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의 나록손 해독제로 환자를 간신히 소생시키지만, 같은 사람을 일주일에 여러 번 실어 나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한 카운티의 구급대원은 이제 과다 복용 신고는 일상 업무가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가리지 않고 길거리와 가정에서 쓰러져가는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오피오이드 사태를 인재, 즉 사람이 만들어낸 위기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대형 제약사들과 일부 의료인은 엄청난 이윤을 위해 거짓 정보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위험한 약물을 남용시켰고, 규제기관과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적 이너셔로 일관하며 초기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목숨과 수백만의 삶이 희생되는 다중 시스템 실패가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책임 추궁을 위한 사회적 법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약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소송이 전국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오피오이드 제조사 퍼듀 파마 오너인 세클러 가문은 옥시콘틴의 중독 위험을 은폐한 책임으로 여러 주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결국 2022년 합의에서 세클러 가문은 60억 달러 약 8조 원을 지급하고 회사 이름을 없애는 등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 맥켄슨, 카디널 헬스, 아메리소스버겐 같은 거대 의약품 유통사들이 연루된 전국 단위 합의에서 26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퍼듀의 판촉을 도왔던 컨설팅 회사 맥킨지도 5억 7,300만 달러에 합의하며 책임을 졌습니다. 비록 거액의 합의금이 피해 지역의 치료와 예방에 투입될 예정이나 이러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수십만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기업 경영진 그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로비와 법적 보호막 뒤에 숨었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까지 미국 사회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정부 규제 당국의 대응 실패 또한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2016년 연방의회는 업계의 로비 영향 아래 DEA의 권한을 제약하는 어이없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오피오이드로 20만 명이 이미 사망해 역사상 최악의 마약 유행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법은 DEA가 의심스러운 대량 마약 물량을 즉각 차단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DEA 내부에서는 전쟁 한복판에 무기를 빼앗긴 격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거대 유통업체들의 집중 로비에 힘입어 법안은 이견 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마리노 법으로 불린 이 법안의 주역 톰 마리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정책 책임자로 지명되었으나 해당 사실이 폭로되며 낙마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책 부재와 업계의 편향적 결정이 이어진 사이 오피오이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7년엔 오피오이드 확산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각 주의 나록손 보급과 중독치료 예산을 늘렸습니다. 2018년 연방법으로 의사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진료 지침을 강화했으며 2021년 이후 각 주에서 처방약 남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메타돈, 푸프레노르핀 등 치료제 접근성 확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단속 강화, 펜타닐 검사 키트 합법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과다 복용 사망 곡선이 주춤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태가 깊어 근본적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무엇보다 마약과의 전쟁식의 단속 일변도 대응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약 공급망 차단은 필수적이지만 이미 중독된 수백만 명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없이는 위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지금도 절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오이드 위기는 단순한 개인 중독 문제를 넘어 미국 지역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해체와 돌봄 위기. 마약에 빠진 부모 세대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 급증했습니다. 2018년 기준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의 오피오이드 남용 때문에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중독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심지어 가다 복용으로 사망하여 오피오이드 고아가 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은퇴를 미루고 손주의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과 위탁가정 시스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공공돌봄 체계가 과부하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를 잃거나 방치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향후 세대까지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와 공동체 붕괴. 오피오이드 위기는 종종 지역 경기 침체와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빈곤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절망감 속에 마약 남용이 퍼져나갔고, 이는 다시 노동력 상실과 생산성 저하로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한때 탄광이나 공장이 있던 작은 마을들은 일자리와 인구를 잃은 가운데 남은 주민들 상당수가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거리엔 폐허가 된 집들과 폐업한 가게들만 남았습니다. 학교에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지역 교회와 자선단체들은 앞다투어 중독자 구호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신뢰와 결속은 약화되었고 죽음의 절망지대라는 오명을 쓴 채 외부 지원에 기대 살아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든 농촌이든 미국 전역의 많은 커뮤니티가 겪는 현실입니다. 셋째, 범죄 증가와 치안 부담. 오피오이드 남용은 범죄율 상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약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가 늘어나고 마약 밀매 조직 간의 폭력 사태도 빈발합니다. 연방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관련 범죄 사건 발생률이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약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단속뿐 아니라 거리의 과다 복용자 구조 임무까지 떠안으며 치안 유지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일부 지역 경찰서는 순찰차마다 나록선을 비치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과다 복용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법원도 부담이 커져 수감자 중 다수가 약물 중독 관련자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보다는 치료 프로그램에 연계하려는 마약법원 같은 대안적 사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와 중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넷째, 의료 공공서비스 시스템 과부하. 매일 쏟아지는 응급 상황에 구급대, 응급실과 사법회 부관까지 과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급증해 시신 안치 공간이 모자라거나 병리학자 인력 부족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연일 과다 복용 환자로 푹세통이고 의료진의 번아웃도 심각합니다. 동시에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이 늘었지만 이를 수용할 재활센터와 상담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약 570만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증을 앓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예산은 경찰, 소방, 복지, 의료 분야에서 마약 대응에 집중 투입되고 있으며 다른 사회 서비스에 쓸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마지막 부작용,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비용. 오피오이드 위기가 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수치로도 엄청납니다. 생산성 손실, 의료비 증가, 형사사법 비용, 복지 부담 등을 모두 합친 사회적 비용이 최근 한 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에 달했다는 미 의회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37%나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시기 중독 악화의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백악관의 최근 분석에서는 2023년 한 해 불법 오피오이드로 인한 비용을 2조 7천억 달러, 미국 GDP의 10%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과다 복용 사망으로 인한 인적 손실 가치가 가장 크고 중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비용, 의료비와 치안 비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전방위적 사회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독이 남긴 것과 앞으로의 질문. 오피오이드 위기는 미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한 세대의 부모와 자녀, 지역 공동체와 제도 전반이 이 위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하락, 인구 통계 변화, 노동력 감소, 공공 신뢰 약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여파도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규제의 실패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진통제를 복용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 구조적 문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재앙을 막을 것인가? 비극을 겪은 지역들은 이제 약물 중독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중독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체 진통법을 개발하며 제약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단체와 생존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증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거리의 중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고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수조 원의 배상금이 진정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쓸 수 있을지, 정치권과 산업계가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교훈을 배웠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미국 사회에 크나큰 고통을 남겼지만 동시에 뼈아픈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재건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선택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분명 인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충분히 극복하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리던 미국이 이 중독의 재앙을 딛고 일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월드노트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